네, 월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LS증권의 유혜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할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지표와 장기 금리를 분석하고 소비는 늘어났지만 구멍난 지갑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미국의 지표와 금리 분석을 또 그리고 영향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미국의 신용카드 보유자들이 심각한 부채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지금 소비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문제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가계 또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에 공개된 뉴욕 연은의 9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향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자 같은 부채를 지급하지 못해서 이제 연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1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4.2%라는 수치는요,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년 4월 수치 이후부터 보시면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지표가 또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연령별로도 볼 수가 있고 계층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연령별로 보시면 보통 40세 이하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40세 이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20, 30대의 젊은 층도 있을 거고요. 네. 이제 뭐 대출이 좀 많은 뭐 학자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들의 소비가 사실은 대출을 해서 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40세 이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40세에서 60세 지금 계층의 이러한 연체율이 급등을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40세부터 60세는 보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집도 있고 조금 이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연체에 대한 좀 불확실성 또는 연체율 같은 기대 서베이를 해보면은 또 급등을 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제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도 일부겠죠. 뭐 그런 사람들도 조금씩 연체 확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별로도 보시면은 5만 불 이하 중심으로 지금 원래 계속해서 연체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은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조금은 모니터링 또는 우려감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 비용 올라갔고 심리도 지금 소비자 중심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요. 3분기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이어서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지표만 놓고 보시면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가계지출 성장 기대감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화면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가계지출에 대한 성장률 기대를 좀 새롭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어떤 의미냐면은 향후에 소비 지출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발표된 소비 지표는 나쁘지 않았고 강한 소비 지출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지출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미국 경제를 보시면 70%가 소비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고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 측면에서도 강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 소비 패턴 또는 소비 지출에 대한 변화, 예상의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는 국면에 지금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는 강한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연체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층에 이어서 이제는 중장년층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바이든이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또 탕감하겠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금리 문제일 겁니다. 거의 2, 3년 전에는 제로금리에 수렴을 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보시면은 기준금리 레벨이 거의 0%에 근접을 했다가 인상이 단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도 채 안 되는 레벨까지 금리를 높였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거의 그 당시에 2배
수준인 5.5%까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던 거였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가 5.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그 이상의 레벨이었겠죠. 똑같이 1억 달러를 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의 이자율이 있었던 때와 5% 넘는 수준의 이자율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이자에 대한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뭐 소득도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소득이 증가한 거 플러스 이제 이자 부담이 커졌다면은 사실은 좀 이제 이자 상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에 물가가 높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CPI 중심으로 9%대까지 물가가 올라갔다가 안정이 됐고 PC 물가 같은 경우는 6%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차주들, 뭐 가게라든지 기업들의 이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먹는 거 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해서 사실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도 높았고 금리도 높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그 금액을 썼어야겠죠. 똑같이 뭐 커피 한 잔 사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랐고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요 한 잔을 사 먹기 위해 지출을 하는 금액 자체도 사실은 대출을 했을 때 금리 부담이 커졌고 가격 자체도 높았기 때문에 동일한 뭐 한나의 재화를 산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환경 때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원인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향후에 소비 지출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지출 성장률 기대표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FOMC에서 25bp냐 50bp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연구원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전망은요. 11월에 25bp 내리고 12월에도 25bp 내리는 베이비 스텝의 경로를 가장 이제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점도표를 살펴보시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9월 점도표 오른쪽이 9월 점도표인데 보시면은 연내 100bp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9월의 점도표에 따르면은 남은 이제 12월, 11월 FOMC에서 토탈 100bp, 50bp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 11월에 50bp를 내리고 12월에 쉬는 동결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11월에 쉬고 12월에 50bp를 내리는 시나리오, 마지막으로는 25bp를 내리고 또 25bp를 내리는 지금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시나리오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을 11월에 하고 이제 12월에 빅스텝으로 인하하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채권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가장 안 좋냐? 지금 금리를 일단은 25bp를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1월에 쉬어간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추가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서 단기적으로 왜 금리 안 내리지? 연내 50bp 내리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망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고용지표도 더 좋게 나오는 그림들 내지는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부분들 아니면은 뭐 소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좀 흔들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소비 지출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지는 그림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유가는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다만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언제 튈지 모르는 또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물가에 대한 상망 압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는 그림 하에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 장기 다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9월 점도표대로 따르면 연내 50bp를 내리는 거라고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월에 동결을 했다면은 12월에 50bp 내리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는 빠르게 급등을 했다가 다행히 빅스텝으로 마무리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금리가 다시 조금 안정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빅스텝이 먼저 이제 나온 다음에 동결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채권 시장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요. 왜냐면은 원래는 25 내릴 거라고 봤는데 11월에 빅스텝으로
갑자기 또 센 폭으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뭐지? 왜 이렇게 빠르게 또 내리지? 경기가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려면 이제 10월달 고용보고서가 또 생각보다 쇼크 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은 8월 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 초에 고용보고서 나오고 나서 시장 망가졌습니다. 블랙먼데이 또 나왔던 때였어요. 왜 나왔냐? 고용지표에 쇼크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침체에 대한 베팅 세졌고 연준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이제 시장의 흐름이 한 번 더 재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10월달 고용보고서 쇼크가 나오면서 뭐지 고용보고서 또 왜 이렇게 나쁘게 나왔지? 연준이 또 빅스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금리가 급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50bp에 그친다라고 하면은 12월 때는 동결로 가겠죠. 그러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급락을 하겠지만 12월 달에 동결이 나오는 걸 보면서 속도 조정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금리가 빠졌던 게 되돌려지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시나리오는요. 25 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그냥 현재 연준이 가정하고 있는 물가와 성장 경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연착륙에 대한 전망,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시장의 이제 전망도 그대로 이제 되는구나, 실현되는구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금리는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림일 거고요. 생각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지는 않고 굉장히 변동폭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앵커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준 위원들 일부는 11월 달에 또 쉬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인하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내지는 또 일부 위원들은 연내 한 차례 또는 이제 두 차례 정도 내리는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연내 50bp를 다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이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과연 정말 버텨주겠는가. 고용도 사실 좋다라고 매기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여전히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경기가 한번 꼬꾸라지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지표고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만 보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무리가 있고 시기가 느린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필요한 건 사실이고 물가도 계속해서 둔화의 흐름만 이어간다면은 금리는 사실은 인하가 되는 거는 자명하다.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우려하듯이 빅스텝으로 또 내리는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25 내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로 상정을 하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9월 점도표로 도출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구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또 글로벌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또 ECB가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일본은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연준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내지는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는 선택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택일 거라 생각이 들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일 것일 뿐이지 방향성은 이제 인하로 가는 방향성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인덱스엔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생각보다 빠른 인하 나온다면은 달러 인덱스 약세 또는 점진적인 인하가 나온다고 하면은 점진적인 달러 약세 이렇게 나오겠죠. 다만 연내 동결을 하고 25bp밖에 못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버틸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통화 정책, ECB의 통화 정책, 일본의 통화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상수가 된 것 같아요. 인하를 할 거다. 인하의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인하를 할 거다라는 방향성 하에 아마 이제 전제를 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방향성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미미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중에 있죠. 이제 물가의 흐름이라든지 일본 내에 선순환, 임금이 인상이 돼서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는 그러한 선순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2%에 근접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간다는 확신이 들어서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자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준이 금리를 뭐 어떻게 내리는지는 사실은 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일본 내부의 경기 상황과 일본 내부의 물가 상황이 일본은행의 전망대로 잘 흘러간다면은 연내는 좀 힘들겠지만은 내년도 초에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일본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이제 엔 달러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인하에 맞춰서 약세 움직임 그리고 엔화는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좀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엔 달러 환율은 좀 하락으로 베팅을 하시는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인덱스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연구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FOMC까지 남아있는 주요 지표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이벤트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번 주 21일부터 24일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브릭스라고 하면 원래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중국 이제 이렇게 뭐 있는데 이런 그 정상회의가 열린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제 서방 중심의 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국가들이에요. 네. 국가 구성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 18일에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떤 또 얘기를 했냐면요. 세계 GDP에서 브릭스 국가 비중이 37.4%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근데 G7 국가의 비중은 29.3%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브릭스 경제 비중이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경제 성장을 통한 브릭스 회원국의 독립성, 조금 더 자주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이제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디지털 화폐 사용을 계속 논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브릭스페이 플랫폼 출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브릭스 회원국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초에도 뭐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또 합류를 했거든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어떤 국가들이 또 편입이 될 건지 내지는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더 이상 뭐 서방, 뭐 미국, 유럽 이런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조금 자기들만의 라운드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더 독립성과 주체성 이러한 좀 것들을 좀 회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회의가 있을 거고요. 또 23일에는요 베이지북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FOMC 전주에 발표가 되는 또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참고하는 보고서입니다. 네. 각 12개의 지역연은이 경제 관할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성장 상황인가, 어떠한 물가 상황인가, 고용은 또 어떠한 상황인가,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준 FOMC 전에 또는 FOMC 회의에서 참고하는 이제 지표 또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12개의 지역연은 가운데 어떤 지역이 좀 성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느냐, 나쁘게 평가하느냐, 물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용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이제 11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조금 의견을 낼지에 대한 좀 각각이 잡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FOMC까지 브릭스 정상회의와 또 연준 베이지북 발표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표와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LS증권의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